예, 안녕하십니까. 아이콘 루프의 류혁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 대표님이신 김종혁 대표님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CTO를 맡고 있는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콘 루프는 2016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은 보통 뭐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나 같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루프체인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서울시라든지 라인이랑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 뭐 검투협에 제공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콘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ICO 같은 것들을 했었고, 지금 암호화폐 시총으로 따지면 한 50위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이 DID에 관심을 가지고 DID에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오늘 발표 주제도 그 DID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를 하기 전에 약간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윤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있는데 플랫폼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2분기에 굉장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 여기도 2분기에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그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유, 분명히 사용자들을 많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 거기에 어떤 에코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좀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애플이랑 구글 앱스토어 사이트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포트나이트가 애플이나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규제 룰에 위배된다고 해서 애플이랑 구글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포트나이트라는 앱을 애플이랑 구글이 마음대로 자기네들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이유일까요? 정당할까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포트나이트는 지금 굉장히 이런 마케팅 이슈를 제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게 또 하나의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올해 초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수수료를 개편했습니다. 수수료를 개편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시면 올해 초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업체에 인수가 되면서 거기에 뭐 요기요라든지 뭐 배달통이라든지 하는 업체들이 다 있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9%를 되게 됩니다. 거의 독점인 거죠. 독점이 되면서 수수료를 개편하겠다라고 한 거고, 결국 이게 독점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선거철이랑 맞물려지면서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용 배달 앱을 만들어라라는 것까지, 그런 이슈까지 번졌습니다. 과연 이런 이슈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플랫폼의 독과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플랫폼이 이제 거대화되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해킹인데요. 이것도 올해 여름 정도에 생겼던 문제인데, 트위터 해킹입니다. 트위터에 있는 유명 인사들, 뭐 저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계정을 해킹해서 나한테 뭐 암호화폐로 얼마를 보내주면 내가 2배를 주겠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한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해커가 그런 일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트위터의 내부 직원의 뭐 어떤 계정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 계정에 대한 암호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이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트위터 내부에서는 그 트위터 가입자들의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 저기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이것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어떤 분석하는 앱이 페이스북에서 제공됐었는데, 이게 어떤 이제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듣고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해 주는 건데, 8,700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에 대한 이게 이제 답변한 거 외에 그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들, 뭐 이게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지 뭐 이런 그런 정보들까지 다 수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미국의 대선이나 그 영국의 뭐 브렉시트 투표 같은 데 다 이용이 됐다고 그러죠. 이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이렇게 8,700만 명이 아닌데 참여한 사람이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 정도인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그 정보를 다 끌고 가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동의 없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무역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저기 위원회에서 결국은 그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매기게 됐는데, 결국 저 벌금도 그 금액이 그 페이스북의 전체 매출에 비하면 그 세 배의 피이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북한테 그냥 면죄부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개인정보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럼 이런 플랫폼이 거대화되면서 이런 독과점 문제랑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부작용으로 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에 따르면은 이런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어떤 유틸리티나 컴포넌트나 그런 이제 어떤 판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이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공급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자가 많아지고 수요자가 또 많아지게 되면 공급자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이걸 이제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에 의해서 계속 공급자 많아지고 수요자 많아지고 수요자 공급자 많아지고 하면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제 이 플랫폼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들은 결국 수요자들을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공급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 플랫폼이 어떤 이제 도미넌스를 가지게 되는,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용자를 가진 힘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공급자한테 수요자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공급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이제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에서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공급자들도 또 많아지면서 거기에 또 경쟁이 심화되는 거고, 이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선순환인 거죠. 계속 자기들의 사용자가 유출되지 않으면서 계속 사용자를 늘려가고 플랫폼이 커지는, 그래서 지금의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를 이제 어떤 유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뭔지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공급사도 입장에서 보면, 공급사 처음에는 이제 공급사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급사 쪽이랑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베네핏도 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플랫폼사랑 경쟁을 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음에 보시면 옐프라는 건데, 옐프라는 게 그 미쉐링 가이드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글을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뭐 맛집이라고 그런 지역 정보랑 맛집 같은 것들이 옐프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옐프의 검색 결과는 구글에서 사라지게 되고 구글의 정보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옐프를 이용해서 협업을 했지만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간쯤인 나중에는 이제 그 경쟁 관계에서 배제된 거죠. 이게 결국은 포트나이트가 애플에서 삭제된 거랑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이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 사용자를 갖추고 있는 플랫폼이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이 사일로 같은 데다가 이제 모아두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다른 도메인으로, 다른 경제로, 경제 전반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확장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업체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가 여기에 이런 도메인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보통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이렇게 자기의 경제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아이디인 거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자기 플랫폼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검색한 거, 사용자가 결제한 거, 사용자가 어디 다녔는지, 사용자가 뭐 메일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뭘 하는지를 알고 이 사용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다른 경제 영역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이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독과점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이제 DID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이랑 구별되는 어떤 식별자인 거죠. 그 뭐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Verified ID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누군가가 증명해주는,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나 뭐 어떤 일을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증명해주는 그런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아이디를 가지게 돼 있고요. 누구든지 다 아이디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아이디를 써야 됩니다.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이디가 없으면 혼자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이디의 특성은 일단은 일단은 주민등록증,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는 절차랑 이거 사용하는 절차랑 결국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용은 뭐 편의점에서 내 성인임을 확인한다든지, 약국에서 나의 나임을 확인한다든지 뭐 그런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퀴지션이랑 프레젠테이션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랑 오소라이제이션,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성인임을 허가를 받는 거랑 그런 게 분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때문에 그 아이디를 하나를 발급받으면, 주민등록증 하나를 발급받으면 그 서비스하는 업체, 뭐 편의점이든 약국이든 병원이든 이런 게 더 늘어나더라도 아이디를 관리한다든지 아이디를 더 발급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게 하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가 뭐 다른 데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정보를 내 지갑에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만 보여주고, 그리고 숨겨놓을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는 셀프 소브린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오프라인에서의 아이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 만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디지털에서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냐? 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회원가입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될 텐데, 저런 사이트들마다,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들마다 다 회원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아이디 넣고 전화번호 넣고
이메일 넣고 다 중복적으로 넣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주민등록증을 다 카피해가지고 다 막 일일이 다 맡겨놓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뭐 사본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다 원본인 거죠. 원본이 다 맡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까지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게 디지털 그 아이덴티티 1.0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입을 하면 저 디렉토리라는 곳에다가 그 가입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리소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어카운트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게 나는 누구야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걸 저 리소스는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확인해서 맞으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확인해서 이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까지의 아이덴티티 1.0이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인 겁니다. 아이덴티티 2.0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저기 앞에 1.0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계속 이제 그 디렉토리 같은 데다가 서비스 업체한테 맡겨둬야 되는 상황인데 2.0은 조금이라도 현실 세계랑 오프라인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저 크리덴셜 프로바이더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아이덴티티 크리덴셜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서비스에 뭐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하든 뭐 이게 다른 병원에서 나를 인정하든 할 때 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쓸 수 있는 이게 아이덴티티 2.0의 개념이고 이제 현실 세계랑 좀 더 이제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용된 그 클립 아트라고 해야 되는 이미지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 굉장히 오래된 파워포인트의 클립 아트입니다. 이게 개념이 지금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2000년도에 나온 개념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뭐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가 있고 여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 인정이 필요한데 꼭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죠. 여권도 보여줄 수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2.0 같은 경우에 이런 스케일러블한 그리고 자기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아이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디지털 아이덴티티 체계를 보면 이제 많이 보시는 거죠. 조금 나아진 겁니다. 일일이 서비스마다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소셜 로그인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다가 내 정보를 맡겨두고 거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페이스북에 내 정보를 물어보는 페이스북에서 나를 확인해봐라 아니면 뭐 네이버에 내 정보를 해봐라라고 하듯이 이 소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서비스마다 가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개인정보가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런 데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네이버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업체가 이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나 페이스북이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근본이 되는 기술인데요. OAuth라고 하는데 원래 이 기술은 오소라이제이션입니다. 어떤 서비스 API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이제 오센티케이션, 저 ID 개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겁니다. 기술은 좋은데 좀 사용 용도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경우이겠죠. 그리고 IPIN,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어떤 다른 ID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많이 아시는 공인인증서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이제 그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 대부분 다 이게 결국은 그 아이디 1.0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아이디 1.0이 아니라 아이디 2.0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이제 DID, 분살 아이디, 탈중앙화된 아이디, 셀프 소버린, 자기 주권 아이디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DID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중앙 집중형이죠. 그런 페이스북이나 아니 각각의 서비스나 그런 플랫폼 업체가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인에 대한 뭐 검색 정보
그리고 결제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어떤 독과점 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가 해킹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자가 그런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DID고 셀프 소버린 아이디이고 아이덴티티 2.0에 맞는 개념인 겁니다. 이 개념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그 VC, 그러니까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같은 증명서를 발급자로 발행인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때 필요한 정보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 주권, 자기 중심, 사용자 중심의 아이디 체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앞에 이야기했던 포트나이트나 뭐 배민 같은 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스타트업이 이런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될 때 굳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의 데이터를 이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기가 다 자기 개인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다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기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개인들한테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그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D가 이것도 개념이 2000년도에 나온 개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앞에 저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 특성 중에 영속성인데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위변조가 안 될 수 있는 어떤 원장이 필요했던 건데 그 원장 기술을 블록체인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DID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현실에 적용되고 있고 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 DID랑 블록체인의 하나의 이제 암호화폐 같은 좀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D가 생겨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DID를 약간 설명드리면 신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원 인증 기관은 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를 발급받을 때 이제 일단은 나의 DID를 블록체인에 등록을 시켜놓고 신원 인증 기관의 DID도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시켜놓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디지털라이즈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그 신원인증기관의 사인을 담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신원주가 나중에 내가 승인인 거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온라인에서 술을 구매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제 담배를 구매할 때 내가 승인임을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때는 이게 디지털라이즈 됐고 암호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증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 없이 거기에 생년월일 앞에 나이인 거죠. 나이만 아니면 딱 그 성인이다 아니다까지만 해가지고 그런 베리파이어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여줄 때 쓰는 걸 그런 증명서를 만들어서 내가 사인한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신원인증기관 동사무소의 사인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사인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인정한 성인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나 뭐 어떤 중앙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P2P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원주랑 서비스 제공자가 P2P로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최소화되는 거죠. 다 저 서비스 제공자한테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ID가 지금 어떤 탈중앙화 시대에 맞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DID를 2018년부터 계속 연구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MyID라고 하는 플랫폼, DID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해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한 프로덕트가 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자지갑입니다. 여기에 신분증을 계속 디지털 신분증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증이라고 하는 전자지갑 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비진미라고 하는 전자명부 서비스, QR 코드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명록, 전자방명록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신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개인이 어디에 방문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전자방명록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지금
최근에 계속 재확산되면서 많이 쓰고 있는데 한 1000여 개 업소에서 지금 그런 QR 코드를 비치해두고 비진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프라고 하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입니다. 졸업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료 증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서를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려두고 이 사람의 증명서가 맞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 브루프 같은 서비스는 저희 사람인이 리쿠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에서 어떤 증명서, 재직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졸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브루프에 올려놓은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퍼블릭한 MyID, DID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용의 맞춤형으로 이제 그 DID 서비스, DID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전자지갑 앱이라고 신분증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전자지갑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원 발급 기관이 이제 그 금융사, 지금 신한은행이 발급해주고 있는데 신한은행에 계좌가 있고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그런 금융실명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런 금융실명증이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앱 내부에 전자지갑 내부에 신분증을 이렇게 담아둘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 이거를 이제 필요한 만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데가 금융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어떤 전자상거래나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권에서 신한은행에서 인증한 금융신명증, 그러니까 저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자기 단말에만 담아 놓습니다. 딴 데 담아 놓는 게 아니라 자기 단말에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딴 데 유출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 이거를 서비스 업체가 원하면은 그 부분만, 주민등록증의 앞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떼서 이게 그 서비스 제공업체한테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저 서비스 이용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서는 그냥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지갑 앱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휴대폰 본인 인증에 대한 신분증,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한 증명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저 하나 뒤에 나오는데 제주도에 어디 그 관광지를 방문했다라는 방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증이나 증명서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를 생체 인증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전자서명 같은 것들,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제 자기가 했던 이런 걸 제출했다든지 어디에 갔다든지 하는 기록들을 이 증 앱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나의 위치 정보, 나의 검색 정보, 나의 이런 어디 방문했던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신한은행에 계좌가 있는 거, 계좌가 있고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게 여기 기록으로 보면은 그런 계좌 사용 내역이 한 달에 2-3번 정도 있다, 한 달에 10번 정도 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죠.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신한은행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신한은행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에 이제 지금 DID를 하는 업체들이 국내에도 많은데, 저희가 특별히 증에 더 차별화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 국내의 은행들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신원 인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DID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 신원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신원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희는 이제 은행이랑 연합을 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런 은행의 실명이
인증을 받아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샌드박스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DID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제주광역시랑 제주도랑 같이 그 제주도의 그 관광광역이라고 하는데 관광지에 방문했던 이력들을 좀 남겨서 나중에 감염병 문제 있었을 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보면은 KI 패스라고 해서 이제 그 QR 코드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KI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소가 사람이 이제 그 QR 코드를 제시해주고 그거를 업소가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업소가 그 QR 리딩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다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업소가 QR을 제공해주고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이거 그 QR을 찍어가지고 그 방문증 같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방문증을 이제 저기 그 제주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에다가 좀 일정 기간 4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식이 약간 다른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신원을 확인할 때 썼던 개인정보랑 그 방문할 때 썼던 방문증이랑 그 개인 정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증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진미 서비스입니다. 그 방문 자격 인증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회사에 방문하려고 할 때 이제 방문 리셉션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내 신분증을 맡기고 나는 누구입니다를 확인받은 다음에 신분증 맡기고 방문증을 교환해서 받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뭐 수기로 방명록을 쓴다든지 신분증을 맡겨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한 절차가 굉장히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DID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DID를 통해서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비대면으로 그냥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비대면으로 확인을 하고 그 비대면 자체에서 그 QR코드를 스캐닝함으로써 내 방문증, 내 신분증, 그 방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초대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대면으로 확인이 되고 그냥 신분증을 뭐 맡기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진미에 그 조금 더 이제 기능이 더 추가된 겁니다. 이제 자기 신분까지 다 확인해서 이제 방문 자격을 얻은 거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그 이제 담당자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카드를 다시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또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 이제 방문증을 받고 그 방문증에 있는 신원을 가지고 그 모바일로 그 게이트를 자동으로 열어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저 게이트 업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그 시설에 업소에 설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 QR 코드를 찍으면 방문이 인증되는 거고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근처에 가면은 게이트가 열리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포스코의 팁스타운 S6 이런 건물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안내 데스크에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문도 열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방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원이 확인이 된 사람들인 거죠. 예, 이 DI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겠지만 이제 발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발급자, 서비스 제공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태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발급이 많아져야 되고 사용자도 많아져야 되고 뭐 이런 생태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한 지금 80여 개의 업체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스타트업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런 신뢰도 높은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할 일은 앞서 뭐 윤 교수님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결국은
자기 데이터, 자기의 개인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거래하면서 자기도 베네핏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데이터를 누구한테 맡겨놔서는 절대로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줄 때 어떤 베네핏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게 블록체인이랑 DID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신원인증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어떤 플랫폼이 이제 대형화돼 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게 독과점이랑 어떤 개인정보 유출인데, 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DID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이 DID를 적용해 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DID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앞으로 저희 아이콘루프에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